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싱글맘이자 블로그 작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된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남자들은 술자리에서 내가 말이야 로또만 되면 이 회사 때려치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여자들은 내가 로또만 되면 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거야 라고 한답니다.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된다는 건 평범한 사람들에겐 로또 1등이 되는 일만큼 어려워서 늘 억만장자 하면 자연스럽게 로또를 떠올리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로또 1등 당첨금은 총 16조 370억 이상이고요. 1등 당첨자 수는 인구당 약 6,500명당 1명꼴이라고 하네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으니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뉴스에 나오는 1등 당첨자의 최후를 보면 한순간에 돈방석에 앉았다가 사기를 당하고 이제껏 못 써본 돈 다 써보자는 생각으로 흥청망청 생활하다가 당첨되기 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사람들은 그러죠. 나 같으면 절대 안 저런다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한테 돈다발이 툭 하고 떨어지면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상상은 자유입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된다는 상상. 하지만 그 상상 속엔 늘 핑크빛 세상만 펼쳐져 있습니다. 억만장자들도 사람이다 보니 매일 걱정하고 매일 고민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워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세상? 그건 개나 줘버려라고 전 말하고 싶네요.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우는, 전 그런 경험을 아주 뼈저리게 했습니다.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아주 기막힌 이야기, 제 10년 전 스토리를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전 가난한 집안에서 1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새 옷 한 번 입어본 적 없고 언니들이 물려받고 물려받은 걸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행은커녕 그냥 옷은 몸을 가리는 용도로만 생각하고 살았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저희 친정은 늘 절약정신이 강했습니다. 아버지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야 보일러를 틀어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아빠 너무 추워요. 보일러 1시간 말고 30분만 좀 틀면 안 될까요? 땅을 봐봐라. 10원 한 장 나오나. 안 죽으면 돼. 딱 안 죽을 정도만 살면 돼. 이러다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에휴, 진짜 죽을 것 같으면 틀어주마. 옷 여러 개 껴입어. 그럼 안 춥다. 언니들은 그런 아버지의 자린고비 정신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들이 모이면 아버지 험담을 하곤 했죠. 언니, 진짜 죽은 척 해볼까? 그럼 보일러 틀어주려나? 야, 그랬다가 장난까지 치는 거 보니 하나도 안 춥나 보네 하면서 보일러 누르는 건 꿈도 못 꿀걸. 진짜 정말 보일러 마음대로 켜는 집에 시집 가고 싶다. 보일러 펑펑 마음대로 틀려면 얼마나 부자여야 하는 거야? 야, 그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거야. 17평 아파트에 7명이 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니? 난 부자도 안 바래. 그냥 우리 집처럼 가난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언니들은 항상 우리 집처럼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시집 가겠다고 늘 다짐했죠. 그리고 언니들은 진짜 평범한 남자들을 만나 겨울에 보일러 정도는 틀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언니들처럼 저렇게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언니들이 더 부러웠던 건 평범하게 사는 조건에 들어가는 건강이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천식을 앓고 있어서 늘 힘든 일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시급이 많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 해도 몸을 많이 쓰는 직업들이 대부분인지라 늘 전 거기서 제외됐죠. 근데 제가 알던 친구가 자기 이모가 하는 카페에서 알바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이 왔습니다. 전 좋다고 이야기했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장 다음날 출근했죠. 작은 카페였습니다.
집에서도 가깝고 혼자 일해서 마음도 편하고 모든 게 좋았죠. 카페에 앉아있으면 한 번씩 내가 이 카페 사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하곤 했죠. 전 카페에서 손님이 없을 땐 그냥 글 쓰는 게 취미라 이것저것 글을 썼습니다. 한창 글을 쓰다 보면 손님이 온 줄도 모를 때도 가끔 있었죠. 그날도 20대의 고민과 외로움 등에 관한 제 이야기를 쓰고 있었는데 뭔가 머리 위가 따뜻한 겁니다. 뭐지? 하고 올려다 봤더니 손님이 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 죄송합니다를 연발한 뒤 주문을 받았습니다. 뭐 쓰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여기 커피 사러 자주 오는데 기억 안 나죠? 이 앞으로 지나가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뭔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심심하면 글 쓰는 게 버릇이라. 참, 주문하셔야죠. 그날 이후 그는 카페 단골이 되었고 퇴근 시간이면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 우리는 어느새 연인이 됐습니다. 난 자기가 만든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사랑이 담겨서 그런가? 그럼 내가 자기한테만 사랑 한 스푼 넣는 거 몰랐어? 그래? 이런 황송한 대접을 받았으니 나도 선물을 줘야겠네. 선물? 그는 가슴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고 전 상자를 열자마자 너무 감동했습니다. 상자 속에는 너무나도 예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끼면 너 나랑 결혼하는 거다. 아니면 말고. 반지는 너무 예쁜데 반지 준 사람을 믿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네. 은수가 내 가슴을 정말 열어서 보여줘야겠어? 널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 진짜 몰라. 농담이야. 전 그가 흥분해서 자기 마음을 보여주겠다는 말에 정신없이 웃었고 갑자기 호흡이 가빴습니다. 은수가 괜찮아? 저기 내 가방에. 알았어. 잠깐만. 그는 천식 호흡기를 저한테 갖다 줬고 전 그제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제 꼴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바보 같았죠. 건강도 가정 형편도 뭐 하나 난 좋은 게 없어. 이런 나라도 결혼할 거야? 그런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은숙이 건강도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너 절대 고생 안 시켜. 정말이야. 맹세해. 그의 진심이 느껴졌고 결국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려니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언니들은 결혼을 쉽게만 하던데 저는 그렇지 못했죠.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간 첫날부터 전 욕부터 한 바가지 먹었습니다. 엄마, 은숙이 왔어요. 남편의 집은 보통의 집안이었습니다. 가난하지도 그렇게 부자도 아닌 그런 평범한 가정이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불러도 한참을 대답이 없다가 갑자기 부엌에서 나오더니 저한테 소금을 뿌려대는 겁니다. 야, 내가 얘 데리고 오면 가만 안 둔다고 했어, 안 했어? 엄마 그만해요. 왜 이래요 정말. 왜 이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디서 이런 천박한 걸 데려와?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제가 왜 천박한지, 도대체 왜 제게 이러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없는 게 더 무식하다더니 아주 가당치도 않구나. 내가 왜 이러냐고? 너 대학도 안 나오고 거기다 카페 알바나 한다며. 그리고 네가 사는 동네 거지들이 사는 데 아니야? 어디 감히 내 아들 꼬셔가지고 한몫 챙기려고 해, 이 못된 것. 엄마, 요즘 그런 말 안 써. 거지가 아니고 저소득층. 옛날엔 거지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런 말 썼다가 거지들한테 맞아 죽어.
전 저건 또 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소금 뿌려대는 시어머니에 생긴 것부터 말하는 것까지 재수덩어리인 시누이. 전 돈 없어도 좋으니 이런 집안에는 시집 못 가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나 은숙이 없인 못 살아. 나 결혼할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하든 결혼할 거라고요. 이놈이 미쳤나? 너 돌았어? 저 거지 같은 기집애랑 결혼? 아이고, 완전 천연이 우리 아들을 꼬셨네, 꼬셨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오빠, 엄마 넘어가는 거 안 보여? 아, 빨리 저거 치워. 뭐, 저거? 이게 정말... 그는 여동생의 뺨을 있는 대로 후려치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들 없다고 생각하세요. 엄마 수준이 이 정도로 바닥인 줄 몰랐어요. 사람이 왔으면 인사하고 이름이라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저 기집애는 아주 부잣집에 시집 보내서 팔자 타령하지 말고 편하게 사세요. 전 그런 거 못합니다. 은수가 가자. 전 하루아침에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무작정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그는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너 먹여 살릴 능력은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런 대접받게 해서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난 자기만 있으면 돼. 근데 나 이거 안 해주면 시집 안 갈 거야. 뭔데? 겨울에 그 보일러 틀어도 되지? 뭐? 마음껏 틀어, 마음껏. 겨울에 여름 옷 입고 다닐 정도로 내가 아주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은수가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저희는 그렇게 결혼사진 한 장과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가 됐습니다. 첫 신혼집은 아주 작은 월세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은 이런 데서 신혼을 시작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 친정을 생각하면 여긴 궁궐이었죠. 그땐 이런 집에 7명이나 살았으니까요. 뭐가 미안해. 아늑하고 딱 좋구만. 역시 우리 자기 능력 있어. 솔직히 자기 치료도 해야 하고 여기저기 돈 쓸 거 생각하니 어쩔 수가 없었어. 자기 천식 치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조금씩 돈 모으다 보면 내가 아주 의리의리한 집 사줄게. 그때까지만 봐주라, 응? 그런 거 필요 없어. 자기만 고생만 안 하면 좋겠어. 괜히 나 때문에. 그런 소리 마. 넌 건강만 챙겨. 알겠지? 시댁 때문에 솔직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절 사랑해주니 저는 그런 상처도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랑이고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 집세에 생활비에 제 치료비까지 되다 보니 늘 마이너스였죠. 이번 달도 마이너스네. 하늘에서 돈이 툭 하고 떨어졌으면 좋겠다. 미안해. 나도 나가서 알바라도 할까봐. 아이고,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네가 건강해지면 돈 아끼는 거야, 자기야. 나도 로또나 사볼까? 박 과장이 매주 로또를 사는데 잘 되면 5만 원이고 그렇긴 한데 매주 그거 사는 재미로 한 주 한 주 버티며 산다네. 그냥 사는 재미랄까? 혹시 알아? 1등이 될 수도 있을지.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한번 사봐. 대신 되면 나 호강시켜줘야 돼. 꼭. 알겠지? 그걸 말이라고. 이리 와. 당신이 내 로또야. 이리 와. 전 그때만 해도 한 주를 시작하는 남편이 로또 한 장으로 즐거울 수 있다면 됐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그때부터 매주 로또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로또가 떨어질 줄 알고는 있었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매주 은근히 1등을 바랬지만 늘 꽝. 그것 때문에 웃을 일도 많았죠.
그런데 로또를 산 지 반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편이 술이 얼큰하게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어머,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셨어? 오늘 동창놈들이랑 한잔했어. 결혼해놓고 결혼식도 안 했다고 뭐라 하길래 내가 한턱 쐈지. 추한다. 잘했어.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먹지 마. 알았어. 자기야, 근데 이거 봐라. 또 로또야? 알코올의 힘을 빌려 한번 해봤지. 참, 먹고 살려고 별짓을 다 한다. 그치? 그만하시고 얼른 씻고 주무세요. 네? 전 술 취한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남편이 산 로또를 식탁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물 마시러 나간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와, 아니 말도 안 돼. 대박. 아니, 대박은 내 이름이지. 그래, 내 이름 대박. 어떻게 이런 일. 여보, 나 1등 했어, 여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은수가, 이제 너네가 돈방석에 앉게 해줄게. 나 로또 됐어, 1등. 뭐? 아직 술이 덜 깼어. 어디 한번 봐. 남편은 QR코드로 번호를 확인했고 핸드폰에는 1등 당첨 축하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 뭔가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니 일일이 번호를 확인했죠. 10번, 100번을 다시 봐도 1등이었습니다. 전 정말 믿기지가 않았죠. 말도 안 돼. 정말 1등이네? 웬일이야 정말. 자기야 축하해. 당신도 축하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지금 몇 시지? 아직 은행문 열려면 멀었지? 로또가 날아갈 것 같아. 너무 흥분하지 말고 큰 돈이니까 안전하게 조심히. 알지? 자기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말도 안 돼 정말. 내가 은행 갔다 오면 진짜 현실인 거야. 일단 나 좀 씻을게. 나 오늘 회사 안 가. 아니 당장 때려치운다. 전 로또가 된 것도 너무 좋았지만 저렇게 좋아하는 남편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기야, 나 금방 갔다 올게. 응,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조심히 잘 다녀와. 알겠어. 사랑해. 남편은 그렇게 저한테 뽀뽀를 한 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뭔가 허전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던지요. 아마도 큰 돈을 가지러 가는 남편이 걱정돼서 그랬나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문이 닫히는 시간이 훌쩍 넘어도 남편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참다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도 100통은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전 이거 무슨 일이 났구나란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사실 너랑 사는 거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나 잊고 살아. 다신 전화하지 마. 전 이게 대체 무슨 자다가 봉창 뚫는 말인가 하고 남편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해댔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이후엔 번호도 바꿔버리더군요. 그때 당시 전 시댁이랑 인연도 끊은 상태였고 남편과 관계된 사람들도 잘 몰랐습니다. 남편만 알고 남편만 믿고 남편만 바라봤던 저였죠. 그런데 갑자기 잊고 살라니. 돈 생겼으니 저 같은 건 필요 없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다정했던 남편이 갑자기 사라지다뇨. 전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억을 더듬어 시댁을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시댁 식구들 역시 한 달 전에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 정말 돈 욕심에 나를 버리고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건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전 정말 석 달 동안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는 대체 왜라는 생각만 가득했죠.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식욕이 너무 당기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밥이 넘어가는 제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배만 고픈 게 아니었습니다. 헛구역질과 어지러움까지. 전 천식까지 있어서 얼른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결과는 정말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이에요. 네? 제가요? 네, 3개월 접어들었어요. 몸 관리 잘하시고 늘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세요. 아셨죠? 참, 다음엔 아이 아빠랑 같이 오세요. 아이 아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전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걸요. 병원을 나서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갑자기 호흡도 가빠져서 길거리에 주저앉아 천식 호흡기를 입에 대고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아이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고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모란 이유로 생사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하염없이 걷고 걷다가 결국 친정집까지 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30년이 넘은 아파트. 아버지는 아직 거기에 계셨습니다. 아빠. 웬일이냐. 아유, 문 닫아라. 춥다. 언니 오빠가 다 떠난 후 아빠는 혼자서 생활하셨습니다. 엄마는 막내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이후 친정아빠는 저희 남매들을 혼자서 키우셨죠. 아빠는 제가 오니 안방에서 무언가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건 바로 전기장판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주던데 넣은 김에 잘 되나 보려고. 자자, 앉아봐라. 불 들어오냐? 딸 왔다고 전기장판을 틀어주신 친정아빠.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 대수냐고 말하겠지만 저에겐 정말 그 어떤 온기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시간이었습니다. 버스비 아낀다고 걸어왔냐? 그건 잘했다만 그렇게 다니니 병원비가 더 나오더라. 버스는 타고 다녀라. 아빠. 전 아빠한테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고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빠, 저 어떡해요? 네? 아휴, 그냥 잊어라. 네? 그런 집안, 그리고 그딴 자식 나도 싫다. 사람 나고 돈 나는 거지. 돈 나고 사람 나냐? 아휴, 아무리 돈이 좋다 한들 인간이 돼야지. 에휴. 아빠의 한숨은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런 가난을 물려준 것에 대한 자책. 전 아빠의 한숨 소리를 들으니 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난 좋은 소리는 못한다. 그럴 성격도 안 되고. 하지만 이럴수록 더 강해져야 한다. 이제 너도 엄마야. 네가 쓰러지면 아이도 같이 쓰러지는 거다. 그리고 네가 강하면 아이도 같이 강해지는 거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너한테 그런 대접 받게 한 것 같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다. 방 한 칸이라도 얻어서 몸이라도 편하게 지내라. 힘든 일 있으면 꼭 전화하고, 응? 정말 아빠한테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건 제 인생 통틀어 처음이었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전 아빠가 준 돈 봉투를 받고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자식이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고 그 자식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결국 그 상처는 커지고 커져서 부모 몫이 되고 전 정말 언제까지 이런 인생이 되풀이되어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전 아이를 갖고 난 뒤 더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전에는 천식 때문에 일을 잘 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아이 때문에 온갖 힘든 일도 가리지 않고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도 많았지만 아이는 잘 견뎌주었고 저는 어느덧 만삭의 몸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전전하다 한 고급 고깃집에 취업했고 저를 너무 불쌍하게 보셨던 사장님은 식당 카운터를 보게 해주겠다며 저에게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때가 아마 만삭 때였을 겁니다. 사실 고급 고깃집이라고 해도 매일 맡는 고기 냄새 때문에 속이 얼마나 울렁거리던지. 그래도 참고 또 참으며 웃으며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끄럽게 웃으면서 식당을 들어오는 한 식구를 보게 됐습니다. 전 아무 생각 없이 저 사람들 되게 시끄럽네 하고 넘겼죠. 서빙 이모가 그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고 고기를 구워주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이씨, 아줌마 튀었잖아. 가위질 똑바로 못해?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아무 사람이나 안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종업원들 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나? 이거 어제 산 옷인데 진짜 돌겠네. 아줌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아유, 제가 세탁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 아줌마,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이거 700만 원짜리 티셔츠야. 700만 원이요? 얼룩지면 그냥 버려야 해. 아줌마, 한 달에 얼마 벌어? 세탁비가 아니라 옷값을 줘야지. 안 그래? 그냥 내가 사줄 테니까 그만해. 구질구질하게. 아줌마나 바꿔. 고기도 더럽게 못 굽네. 자기야, 나 30만 원짜리 한 판 더. 말 안 해도 돼. 그냥 막 시켜. 내가 돈이 없냐? 시켜. 아유, 역시 우리 아들, 우리 가장. 내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이렇게 좋은 아들을 만났는지. 아유, 정말 매일매일 내가 감사하며 산다. 저는 멀리서 그 가족들을 지켜봤고 그들에게 갑질당하는 서빙 이모를 보게 됐습니다. 이모, 왜 그래요? 네? 아유, 나 어떻게 세대. 고기 굽다가 약간 튀었는데 옷값이 700만 원이래. 티 쪼가리 하나가 700만 원이 있어? 아이고, 나보고 물어내라는데 이를 어째. 잠시만 계세요. 제가 가볼게요. 전 갑질을 해댄 그 손님들을 향해 걸어갔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여기 매니저입니다. 저희 직원이... 하며 고개를 드는데 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년 전 저한테 소금을 뿌려대던 시어머니와 싸가지 시누이, 그리고 길에서 만나면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니, 너 맞지? 그때 오빠가 데리고 온 거지 맞지? 거지? 엄마가 결혼 못 시킨다고 거지 같다고 소금 뿌리고 난리였었잖아. 기억 안 나? 맞다. 그래, 그지 같은 게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이랑 생이별하게 만들고. 인연 이거. 너 내가 한 번은 만나서 조지려고 했어.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전 온갖 욕을 듣고도 오히려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언젠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만난다면 꼭 해야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날이 오고야 만 것입니다. 당신은 못 알아보겠네. 말라서 늘 걱정했는데 지금은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르네. 로또 돼서 인생 역전했나 봐. 내가 변호사 시켜서 이혼 서류 수십 장을 보냈는데 답도 없고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나온 거야? 너 때문에 집사람이랑 혼인신고도 못했어.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로또 되고 은행 간다더니 그 길로 잠수 탄 사람이 누군데? 뭐? 내가 숨었다고? 야, 이 미친놈아, 그게 할 소리야? 근데 너 이 배는 뭐야? 혹시... 그래, 네 조카다. 다음 달에 태어날 네 조카. 아이고,
저게 터진 입이라고. 야, 어디 가서 몸 막 굴리다가 임신해놓고? 뭐? 조카? 야, 너 미쳤어? 자기야 뭐야? 자기가 말한 그년이야? 아, 좀 가만히 있어봐. 당신 만났으니까 잘 됐네. 주소 불러, 이혼 서류 보내게. 아, 빨리 해. 야, 노대봐. 너는 네 새끼가 이렇게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어? 저 새파랗게 어린 여자랑 재혼할 생각뿐이냐고? 어? 아, 그건 나중에 검사해보면 알 거고. 이 애가 내 애라 해도 난 너랑 이혼할 거야. 야, 내가 뭐 하러 너랑 사냐? 안 그래? 그래, 그렇겠지. 돈맛 좀 보더니 이제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이혼,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너 내가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각오해. 아니, 인연이 미쳤나?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고 시누이는 그게 재밌다며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언니 쟤 봐봐. 배는 남산만 해가지고 엄마가 흔들어대니까 무슨 오뚜기 같지 않아? 너무 웃겨. 그러네요. 임신하면 다 저렇게 되는 건가? 난 임신 안 할래. 저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을 거야. 근데 웃기긴 너무 웃기다.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절 쳐다봤고 저는 순간 또 호흡이 가빠져서 숨을 못 쉴 지경까지 갔습니다. 호흡기. 야, 내가 진짜 있는 돈 없는 돈에서 치료비 다 대줬는데 아직도 이 꼴이냐? 진짜 돈 아깝다, 돈 아까워. 자, 이거 치료비나 해라. 어째 넌 인생이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냐? 그래서 네가 싫은 거야. 아이씨, 밥맛 떨어져. 야, 가자. 전 남편 놈은 10만 원을 제 얼굴에 던지며 가버렸습니다. 전 저것들이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에는 피눈물이 흘렀지만 숨이 너무 가빠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직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병원에 가게 됐고 전 목숨을 구했죠. 병원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와 내 아기에게 한 짓을 반드시 갚아주리라 생각했죠. 전 다음 달 출산을 했고 엄마가 됐다는 책임감 때문에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전 출산을 했고 너무나도 귀여운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닥치는 대로 일했고 부족함 없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무엇보다 아빠 없이 자란 티 안 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티셔츠 한 장 안 사 입더라도 아이에겐 모든 걸 해줬고 모든 것을 희생했죠. 전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항상 체한 것처럼 큰 바위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 그게 뭘까 생각했습니다. 그건 바로 10년 전, 절 이렇게 만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끔찍한 기억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우울증으로 찾아왔고 전 마음속 응어리로 깊게 뿌리 박힌 이걸 빼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해리포터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 조앤 롤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지독한 가난을 겪고 28살에 이혼녀가 돼 아기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고 했죠. 어릴 때부터 문학소녀였던 그녀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틈틈이 글을 쓰는 걸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연히 런던까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는데 기차가 고장나 4시간이나 연착을 하게 됐고 그녀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상상에 잠겼습니다. 그 상상은 해리포터라는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냈고 전 세계적으로 총 5억만 부 이상이 팔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시를 회고하며 자기 인생의 최악의 시기는 바로 아이를 낳고 일자리가 없어 적지 않은 모멸감을 느낀 이혼 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절은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았을 뿐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전 그녀의 기사를 읽고 저랑 너무 비슷한 사연을 가진 그녀도 세계적인 작가가 됐는데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책을 읽고 글 쓰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글로 표현하는 것이 저에게 더 의미 있는 표현 방식이었죠. 하지만 글로 어떻게 먹고 사나 막막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 쓰는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걸 블로그에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많은 제 인생을 거짓없이 써 내려갔습니다. 마치 일기처럼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덧 제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결국 10년 후 사람들이 알아주는 파워 블로거 작가가 됐습니다. 글을 쓰면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 어떤 미사여구도 없이 담백하게 제가 10년 동안 겪었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말했고 그 진실은 통했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이혼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싱글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갔고 그것은 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물론 돈도 많이 벌게 됐고요.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은 엄마가 작가가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늘 엄마를 칭찬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10년 전 기억은 희미해지고 제 마음의 상처도 하나둘 아물어 가더군요. 그런데 인생이 참 우습더라고요. 제 글의 하이라이트가 될 아주 엄청난 사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주 황당하고 갑작스럽게 말이죠.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저는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 학교 앞에서 주차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학교 앞에 웬 노숙자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저렇게 노숙자들이 판을 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행복초등학교 앞인데요. 전 여기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고 좀 하려고요. 아이들 학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웬 노숙자들이 학교 정문 앞에 잔뜩 있네요. 아이들 보기 그러니까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한 지 얼마 안 되어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에게 얼른 다른 곳으로 가라며 거칠게 몰아내더군요. 저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통 내기들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을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갑자기 가서 때리지를 않나 깨물지를 않나 별의 별짓을 다 하더군요. 전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경찰한테 하는 손찌검이나 행동들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 같았죠. 궁금증을 참을 수 없던 전 도대체 누구지? 어디서 봤더라? 너무 궁금해서 우산을 쓰고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들의 얼굴을 본 순간 전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글쎄 학교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던 노숙자들은 10년 전 절 그렇게 짓밟고 모욕했던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었어요. 로또에 당첨된 후 왜 이들이 노숙자가 되었는지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떠올리기도 싫었던 사람들이 제 앞에 있으니 화가 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거지 같은 생활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대박씨? 야씨 누구? 이게 누구야? 은숙이 맞지? 나야 나 대박이. 말을 하는데 정말 시궁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동안 전 그들의 얼굴도 이름도 잊고 살았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린 듯 말이죠. 그런데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히 살아나더군요. 10년 전 만삭이었을 때 그들에게 받은 엄청난 치욕과 모욕까지도요. 제 가슴속 응어리를 풀 때가 드디어 도래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박경희, 얼른 노숙자 쉼터로 데리고 가. 잠시만요. 아니요, 보니까 이분들 제가 아는 분들이네요. 네? 사모님하고 어떻게 이분들이? 제가 아주 옛날에 큰 빚을 진 분들이거든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보셔도 돼요. 잘 됐네요. 근데 이 사람들 엄청 사납던데 조심하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하시고요. 네. 전 경찰들을 보내고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아니야, 신수가 아주 헌해졌구나. 그래, 잘 지냈니? 아유, 반갑다, 반가워. 그나저나, 우리 지난 이야기나 좀 해볼까? 어디 호텔 같은 데로 자리 좀 옮기는 게 낫지 않겠니? 뭐라고요? 호텔이요? 호텔은 좀 그런가? 그럼, 너네 집으로 갈까? 그래, 그게 더 좋겠구나. 이 노인네가 치매가 왔나? 당신 나한테 했던 일 기억 안 나? 아유, 그건 이 상놈의 자식이 그런 거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 난 이 자식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엄마 구라치지 마. 엄마가 나서서 다 꾸민 일이잖아. 그리고 너 이제 이 기집애가 그년 데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라고. 여보, 난 정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 냄새. 얼굴 좀 돌리고 말해줄래? 비가 와서 나는 시궁창 냄새인지 네 입에서 나는 썩은 냄새인지 구분이 안 간다. 호텔, 우리 집, 이것들이 진짜 쌍으로 미쳤나? 그지 새끼들이 지들 분수도 모르고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네. 뭐야? 그지 새끼? 야, 너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너 좀 유명하더라. 내가 네 블로그에 네가 어떤 년인지 전부 다 공개해 줄까? 돈 좀 벌었다고 까불지 마. 넌 절대 우리한테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빨리 돈 내놔. 안 그러면 정말 너 매장시켜버릴 거야. 아이고, 우리 딸 잘한다 그래. 너 우리한테 그러면 아주 죽을 줄 알아? 너네 진짜 웃긴다. 아직도 내가 10년 전 아는 숙인 줄 알아? 지금 내 전화 한 통이면 너네 정신병원 보내고도 남아. 야, 솔직히 내 말을 믿겠니? 니들 같은 그지 새끼들 말을 믿겠니? 이것들이 아직도 착각 속에 살고 있네.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 내가 아주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게. 일단 돈이 있어야겠지? 자, 너희가 원하는 돈 얼마든지 줄게. 자, 받아라. 전 공중에다가 돈을 뿌렸고 그 인간들은 정신없이 비에 젖은 돈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더 많이 주우려고 싸우는 꼴이란, 정말 저런 인간들과 한때 가족이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웠죠. 정신없이 돈을 줍는 그 인간들 몰래 전 바로 정신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안은숙 작가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아이들을 해치려고 학교 정문 앞에서 죽치고 있는 노숙자 가족을 발견했어요. 저보고 돈 안 주면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너무 무서운 사이코 정신병자들 같은데 해결 좀 해주실래요? 곧 경찰과 정신병원 사람들이 왔고 정신없이 돈을 줍는 그 인간들을 묶어서 병원차에 실었습니다. 뭐하는 짓이야? 이것 봐. 가만히 좀 계세요. 치료 받으셔야 해요. 얼마나 좋아. 전용차로 친히 모시러 오고 아늑한 보금자리까지. 안 그래? 미친,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네가 먼저 죽나 내가 먼저 죽나 내기할까? 난 아들이 와서 이만. 잘 가라, 이 거지 같은 것들아. 그렇게 그들은 정신병원 차에 실렸고 마침 아들이 수업을 마치고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여기 병원차가 왜 있어?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야. 보지마. 눈 버린다 우리 아들.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은 조그만 병원 차창을 두드리며 아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입모양을 보니 내 아들, 내 손자라고 하는 것 같았죠. 엄마, 저 사람들 자꾸 나 쳐다봐. 무서워. 그래, 불쌍한 사람들이야. 마음에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된대. 마음을 어떻게 고쳐? 마음은 원래 그대로인데 고쳐서 바뀌나? 아들 말이 맞다. 사람 고쳐서 못 쓰지. 자, 엄마가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날이라 한턱 쏠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뭐 먹고 싶어, 아들? 전 그렇게 아들과 함께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났고
그들은 저희가 떠나는 걸 한참 동안 지켜봤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로또에 당첨되기 전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몰래 만나왔고 생활비가 모자라면 종종 시댁에서 돈을 타쓰기도 했답니다. 제 앞에선 다신 시어머니를 안 보겠다고 해놓고선 돈이 쪼달리니 결국 시댁을 찾아갔고 남편이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편을 꼬드겼다고 하더군요. 오빠, 그 거지 같은 년이랑 계속 살 거야? 야, 그 거지란 말 좀 그만해. 너 걔 뒷바라지만 하다가 인생 종칠래? 이제 우리 돈도 생겼는데 그년이랑 살면 재수 온 붙는다. 그 거지 같은 거랑 살면 네 돈도 줄줄 새고 결국 쪽박 차는 일만 남을 거라고. 엄마 말 들어 제발. 내가 왜 네 이름을 대박이라고 지었는데, 응? 남편은 결국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꼬드김에 넘어갔고 결국 잠수를 타고 절 버리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떵떵거리며 새파랗게 어린 마누라 안고 살던 전 남편은 돈을 흥청망청 쓰다 못해 뿌리고 다니다 사기도 당하고 투자했다가 말아먹기를 수십 번. 그 많던 돈은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고 전 남편의 어린 마누라는 남편에게 남아있는 약간의 돈마저 모두 챙겨 튀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정말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돈이 뭐길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까지 버릴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 후 병원에서 듣게 된 그들의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간 후 진짜 치매가 와서 벽에 똥칠하고 있고 시누이는 본인의 신변을 비관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하네요. 남편은 정신이 나가 그곳에서도 로또 당첨일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맨날 자기가 1등이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말이죠. 전 그래도 아이 아빠니까 한 번은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에 면회를 갔습니다. 전 남편은 로또 당첨을 알려주는 채널을 하루 종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대박씨, 대박씨. 은숙이네. 우리 은숙이. 몸은 좀 어때? 지낼만해? 나 여기서 좀 나가게 해줘, 은숙아. 이거 너만 알아야 해. 나 로또 1등 됐어. 그래서 빨리 은행 가서 돈 찾아야 하는데 은숙아 나 좀 꺼내줘 제발. 돈 받으면 전셋집으로 바꿀 거고 우리 은숙이 더 좋은 병원도 데리고 갈 거고. 맞다. 은숙이 보일러. 내가 보일러도 새로 바꿔줄게 은숙아. 나 착하지? 전 너무 좋았던 신혼의 기억을 아예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도 그 시기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을 따라 같이 은행에 갔으면 달라졌을까요? 그때 제가 로또 종이를 식탁에 두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우린 행복했을까요? 그랬다면이란 단어는 지금 현실을 후회하는 단어입니다. 전 잠시 전 남편을 보며 그랬다면을 생각했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를 살아가야지 하며 전 남편과 쿨하게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갑작스런 인생 역전은 오히려 이렇게 화를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후의 인생 행로가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일확천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랄라하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전이 기가 막힌 사연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재혼한 남편과 고양이 2마리를 기르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40대 냥이맘입니다. 남편 출근시키고 커피 한잔 하면서
유튜브로 여러 사연들을 들으며 같이 울고 웃으며 공감하는 이 시간이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특히 못된 시어머니와 철없는 남편에게 참교육을 시키는 똑똑하고 야무진 분들 이야기에 큰 박수를 치면서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저도 한때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폭언에 엄청 시달렸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깨끗하게 헤어지고 보란듯이 잘 살고 있지만요. 이 채널에서 소개해주시는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제 이야기도 한번 보내볼까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2023년 새해를 맞아 더 행복하게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의미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무녀 동남 외동딸로 태어나 감사하게도 온실 속 화초처럼 공주 대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하얗고 볼살이 오동통 복스럽게 생겼다고 별명이 인간 복숭아였어요.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 설리처럼 예쁜 얼굴은 아니고 루시리우처럼 못난이 동양 인형에 가까웠지만 피부가 좋고 하얘서 그런지 못생겼다는 말 대신 귀엽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역회사를 크게 하셔서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어머니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셔서 정서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유복한 가정이었어요. 엄마는 매주 무료 급식센터에 나가 봉사를 하셨는데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할 정도로 따스한 분이셨어요. 아빠도 라이온스 클럽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에 기부도 많이 하시고 한 부모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후원도 하셨어요. 이런 부모님이 저는 항상 자랑스러웠고 존경했으며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도 부모님처럼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의 맨 끝 주택에 살았는데 어릴 때 우리 집 마당에 미니 풀장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놀았던 추억이 있어요. 저는 풍족한 환경 때문에 구김살 하나 없는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사실 살면서 학교 성적 외에 크게 고민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엄마와 함께 새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가도 그냥 마네킹이 입고 있는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가져왔고요.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물건을 살 때 크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에 들면 그냥 집어들면 됐으니까요. 학교 성적도 과목별로 유능한 과외 선생님들이 계셔서 4년제 대학교에 무난하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아빠는 저에게 하늘색 미니 쿠퍼를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 집 차고에 마침 남는 자리에 맞춰서 구했는데 우리 딸 마음에 드니? 당연하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 고맙습니다, 아빠. 아빠 최고. 우리 딸 축하해. 내일부터 운전학원 등록해야겠네. 입시에서 벗어난 해방감 때문인지 대학 생활은 마냥 신나고 즐거웠어요.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놀았던 것 같네요. 그 와중에도 밥은 꼭 제가 먼저 샀습니다. 왜냐면 평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는데 엄마는 밥정으로 산다고 생각해. 밥을 같이 먹으면서 맺은 관계는 정말 오래 가거든. 너도 만일 누군가를 대접할 때는 상대가 부담되는 밥을 사고 친한 사람에겐 편한 밥을 사주렴. 밥을 사려면 네가 열심히 일해야 하고 밥을 사다 보면 안 사는 것보다 좋은 점이 더 많아. 엄마의 말씀을 실천한 덕분에 저는 후배들에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로 불릴 정도였죠. 후배들에게 이왕 사주는 거 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정도로 거하게 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운동하는 호텔 회원권으로 후배들을 데리고 가서 한 번씩 만난 외식을 하곤 했어요. 우와, 누나 덕분에 살면서 처음으로 소고기 스테이크 먹어요. 기관장 맛있어요. 저도 선배 덕분에 호텔 뷔페 처음 와봤어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제 행동을 철없는 부잣집 외동딸의 사치스러운 소행이라고 생각한 선배들도 있었어요. 유감스럽게도 제가 좋아했던 동아리 선배 B가 그랬죠. 동아리 선배 B는 체게바라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체게바라 평전을 늘 끼고 다니고
방학마다 모터사이클 여행을 다닌 기인으로 유명했는데 하루는 저를 불러 나무라는 거예요. 후배님, 주변에는 최저 시급 받으며 알바비 모아서 그렇게 학비 내고 학식도 겨우 먹는 학우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후배님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전 그냥 후배들이랑 맛있는 밥 한 끼 먹는다 생각하고 또 기억에 남으면 좋으니까 호텔에 갔을 뿐인데 선배가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선배가 절 이렇게 혼내시다니. 선배가 절 미워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서러워서 저도 모르게 뿌잉 하고 울어버렸습니다. 선배는 당황해서 저를 달래주셨어요. 저 후배님, 이렇게 울 일이 아니고요. 잠시만요. 이걸로 눈물 좀 닦아요. 이 일을 계기로 우린 사귀게 되었고 3년 넘게 만났지만 결국 헤어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반대한 적도 없고 제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헤어지는 이유가 그놈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했어요. 헤어져. 널 볼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가 꼬인 건지 모르겠다. 너랑 있으면 자격지심이 생겨서 괴로워.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뭐든 고칠게. 넌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 널 만날 때마다, 너희 집 갈 때마다 자존심이 상해. 나도 이러는 내가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선배한테 그 말 듣는 건 정말 지쳐. 그래, 헤어지자. 체게바라 선배와 헤어진 뒤 저는 오랫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한 저는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첫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명문대를 졸업한 5급 공무원으로 제가 일하는 부서의 사무관이었어요. 젊고 똑똑한데 훈남이기까지 한 그 사람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잘 나가는 마담뚜들의 전화가 폭주해서 주말마다 선을 보고 다닌다는 소문에 여직원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어요. 한 번은 부서 회식을 했는데 여직원 하나가 용감하게 사무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사무관님 이상형은 뭐예요? 적어도 내 아내는 이래야 한다. 이런 거 없으세요? 우와, 요즘 자주 듣는 질문이라 너무 식상하지만 그래도 용감하게 물으니까 답은 해드려야죠. 저는 한 가지만 봐요. 제가 청렴한 공무원으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내조해 줄 수 있는 여자인가 아닌가. 우와, 엄청 심플한 것 같으면서 엄청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뇌물의 유혹에서 부패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줄 여자면 된다 이거죠. 복잡할 게 뭐 있어. 집안이 빵빵한 여자란 이야기 맞죠? 그럼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부서 윤혜진 씨가 딱이네. 예? 저요? 아니에요. 언니,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땡땡무역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요? 윤혜진 씨 보기보다 엄청 겸손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잔하죠. 사무관이 내미는 술을 받아 잔을 마주치려고 마시려는데 그날따라 다들 술에 취했는지 우리 둘이 러브샷을 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러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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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들 이러세요? 선남선녀 대표로 러브샷! 러브샷! 그런다고 우리가 못할 줄 아나 봐요. 혜진 씨 뭐예요? 러브샷이 뭐가 어렵다고. 저는 몹시 부끄러웠지만 진지충이 되어 한창 무르익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도 못해서 사무관과 팔을 크로스해서 러브샷을 했는데 직원들이 야유를 보내며 2단계 러브샷을 하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팔을 목 뒤로 해서 껴안고 마시는 러브샷을 하게 됐어요. 괜찮아요. 우리 눈 질끈 감고 하죠. 그렇게 우린 얼떨결에 포옹을 한 채 러브샷을 했고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어 모두 꽐라가 된 상태로 회식을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모두 집에 가고
사무관만 남아 있었어요. 사무관은 대리운전을 불러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회식이라 저도 차를 가져오지 않았던 터라 사무관의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였죠. 집으로 가는 동안 우리는 뒷좌석에 앉아서 부서 사람들이 참 좋다, 앞으로 업무의 방향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느 순간 사무관이 많이 졸렸는지 제 어깨에 기대어 자는 게 아니겠어요. 내릴 때는 다 됐는데 어떡하지? 저는 조용히 사무관을 깨웠습니다. 사무관님. 내가 깜빡 잠들었네요. 미안해요. 혹시 제가 실수한 건 없나요? 네, 곤히 주무셨어요. 사무관님,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데려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혜진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혜진 씨한테 기대가 아주 커요. 하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사무관의 손을 잡고 악수했어요. 손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해서 제 얼굴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후다닥 뛰어서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서 쉬 잠들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사무관은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부르고 자기 옆에 앉혀서 일을 시켰습니다. 어떨 땐 일부러 그러나 싶게 퇴근 시간에 맞춰서 업무를 지시해서 같이 야근을 할 때도 많았어요. 심지어 지역 출장에 해외 출장도 같이 다니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어 우리 사이는 상사와 부하 직원에서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잘생긴 명문대 출신의 5급 공무원을 남편감으로 데리고 왔다고 몹시 기뻐하셨어요. 그래, 자네 대학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모친과 여동생 셋이 산다고. 네, 아버님이 원양어선을 타셨는데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병을 얻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가 온갖 고생을 하시며 저를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해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훌륭한 아들 뒤에는 훌륭한 모친이 계시는군. 자네도 아시다시피 우리 딸이 곱게만 자라서 할 줄 아는 게 없네. 그래도 머리가 나쁜 아이가 아니니 안주인 노릇은 잘할 게야. 당치 않습니다. 혜진 씨가 얼마나 야무지게 일을 잘하는데요. 제가 오히려 결혼하고 집에 앉혀서 미안하고 아까운 입장입니다. 그런가? 그 녀석, 우리 집에서는 땡깡 부리는 강아지인데 밖에서는 그래도 사람 노릇은 하고 다니나 보네. 아버님, 저희 반드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입가에 굵은 팔자주름과 드센 광대뼈가 눈에 들어왔지만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 계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상견례에서도 시어머니는 그다지 말이 없으셨기에 엄마는 시어머니가 온화하고 점잖은 것 같아서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여보, 사부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지? 난 홀어머니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과묵하고 좋으시다. 우리 혜진이 복이 참 많아. 남편은 똑똑하고 시어머니는 얌전하고 좋은 분 같으니 나도 안심이야. 결혼 선물로 애들 신혼집은 우리가 마련해 줍시다. 어때요? 신혼집은 전세로 하고 애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자기 집 사는 재미를 주는 건 어때? 그것도 좋지만 우리 딸이 2년마다 집 옮길 걱정할까 봐 싫어. 알았어. 내가 괜찮은 신축 아파트 한번 알아볼게. 괜찮아, 엄마. 신혼집 정도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공무원 월급 얼마나 된다고. 엄마는 우리 딸이 콧구멍만한 집에서 사는 거 못 보겠어서 그래. 부모님은 저희에게 신혼집으로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해주셨고 거기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까지 수입품 풀세트로 해주셨습니다. 예물로는 시댁에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와 명품 가방을, 남편에게는 다이아 반지, 수입차 한 대와 롤렉스 시계를 해주셨어요.
생활비는 아빠 카드로 쓰고 남편 월급은 모아서 얼른 기반 잡으라고 하셨어요. 제 생각에도 호화롭고 성대하게 결혼을 한 것 같아요. 허례허식이나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님인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는 걸 알기에 더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 집들이 때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오셔서 집을 마치 압수수색하듯이 샅샅이 둘러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휴, 뭐 별거 없구만. 엄청 으리으리할 줄 알았는데 되게 심플하다, 그지? 평수가 작아서 그런가? 헉, 이거 스타일러 아니에요? 엄마 이거 그거잖아. 드라이가 필요 없다는 그거. 우와, 여기서 처음 보네. 카스텔,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일종의 옷 냉장고 같은 거야. 가격도 엄청 세. 아유, 참나. 옷을 왜 냉장고에 넣는냐? 어머니 옷도 지금 여기에 한번 넣어보세요. 코트나 패딩 살균도 된대요. 아유, 아니다, 됐다. 아유, 엄마야. 아유, 깜짝. 이건 뭐니? 집에 왜 고양이가 있어? 얘가 손님 왔다고 반가워서 났나 보네요. 루시라고 제가 키우던 고양이에요. 인사해야지, 루시야. 고양이를 안고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시켰는데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더니 혼잣말을 중얼중얼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기관지도 안 좋은데. 아유,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 아유, 궁시렁. 어머니 잘 안 들려요.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야. 아휴, 얘가 큰일 날 소리를 하네. 바깥 사돈께서 해주신 집인데 우리야 고맙지. 안 그랬음 요즘 전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 아니냐. 안 그래도 요즘 내가 방방곡 꼭 자랑하고 다니는 게 일이다. 우리 집에 복덩이 들어왔다고.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 앞으로 잘할게요. 제 발로 굴러온 복덩이 맞아요, 엄마. 처가에서 생활비 지원까지 해주는 집이 있는 줄 아세요? 저는 동기들하고 출발 전부터 다르다니까요. 얘들이 이제 겨우 신발끈 묶고 있는데 난 이미 결승점 가까이 다다른 거지. 하긴 평생 벌어 모아도 집도 못 사고 집을 산다 해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우리 아들은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나란 일만 하면 되겠구나. 그렇다니까요, 엄마. 그리고 특히 너 우리 혜진이한테 각별히 잘하라고. 알았냐? 애처가 나셨네. 오빠는 걱정도 팔자야.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너가 제일 걱정이다, 임마. 알았다고. 우리 집에 공주님 모시듯 할게. 이게 정말. 언니, 오빠 좀 말려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신우 허벅지를 꼬집으며 얼른 가서 도와줘 라고 하셨어요. 신우는 정말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해? 아유, 공주님은 좋겠다 하고 일어서서 왔어요. 아니에요, 아가씨. 그대로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엄마 들었지? 우리 여기 손님으로 온 거야. 새언니 도와주면 어디가 탈이 난다니? 얼른 해. 둘이 투닥거리는 모습이 만담을 하는 것 같아서 웃음이 났습니다. 시댁 제사나 시어머니 생일이라 제가 시댁에 가더라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일 하나 시키지 않으시고 늘 귀한 손님 대접을 해주셨어요. 결혼하고 맞는 첫 번째 시아버지 제사엔 꼭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미리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장 보러 같이 가요. 제가 내일 모시러 갈게요. 언제가 좋으세요? 아니다. 민정이랑 같이 가면 되니까 너는 집에서 푹 쉬렴. 그럼 아가씨랑 제가 다녀올까요? 아유, 됐대도 우리 며느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그래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신우가 전화를 가로채서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불편해하잖아요. 그냥 엄마 말 들으면 안 돼요? 정 못하면 나중에 고구마전이나 같이 구워요. 아, 아가씨, 저 정말 할 수 있는데. 언니, 장은 우리가 보고 올게. 제삿날 와요. 그럼 과일이랑 고기, 생선은 제가 아는 단골집에 주문해서 택배로 보낼게요. 그래도 되겠죠? 좋아요. 그럼 우리 완전 땡큐죠.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제삿날 일찍 갈게요. 엄마가 언니 점심 먹고 오래요. 오후에 천천히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날 점심 무렵에 맞춰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미 음식을 다 장만한 뒤였어요. 고구마전은 제가 구우려고 했는데 왜 벌써 다 하신 거예요? 아유, 그러게. 승현이 퇴근하면 저녁에 같이 오라고 하니까 왜 벌써 왔노? 어머니, 뭐 제가 더 할 건 없나요? 냉장고 열어서 내가 만든 식혜 맛이나 좀 보렴. 정말 어머니. 언니, 우리나라 며느리 중에 제일 편한 사람인 거 알죠? 얘는 또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 시댁에서 귀빈 대접을 받던 시절은 제 몸은 더할 나위 없이 편했지만 마음은 100톤짜리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듯 불편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계절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마트에서 아빠 카드를 결제하려는데 사용 정지가 된 거예요. 이상한 생각에 전화를 드렸는데 아빠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얼른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벨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부모님 전화는 꺼져 있고 심호흡을 하고 부모님이 가 있을 만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막내 이모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사업 불황기에 무리한 경영으로 회사 부도가 나서 집은 물론 예금이며 부동산이 압류됐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 본 사이에 갑자기 늙고 초췌해지신 아버지와 피부가 까칠해진 어머니를 보고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왜들 이러고 있어? 울지 마. 아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빠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엄마도. 윤혜진, 눈물 뚝.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어? 그래, 엄마 말이 맞다.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야. 사업하다 보면 부도를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딸. 지금 우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제 해결 방법을 간과하고 있으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얼른 집에 들어가렴. 엄마, 우리 집이라도 팔까? 그럼 좀 보탬이 될까? 무슨 말이야. 김서방이랑 시댁에는 우리 망한 거 절대 말하지 마. 왜? 우리가 힘이 안 돼? 걱정하시잖아. 괜한 걱정하실까봐 그래. 좋은 일도 아니고. 그래, 아빠가 얼른 방법을 강구할 테니 그때까지 모른 척 하렴. 알았어.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어딜 가도 단정한 옷차림에 잘 닦아서 빛나는 구두를 신고 다니던 신사 회장님이었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고 무일푼에 쫓기는 빚쟁이 신세가 된 모습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받은 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미안했어요. 이럴 때 남편하고 의논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걱정한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 당부를 하시니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모르는 시댁 식구들은 지난 몇 달 친정에 기대고 봤던 버릇이 들어서 경조사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 여고 동창 모임에서 동남아 여행을 가려는데 회비가 100만 원이면 된다는구나. 아유, 거참 내가 수중에 50만 원밖에 없네. 옛날 같으면
내 어머니 하고 바로 용돈을 입금시켰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고 아껴야 할 때니까요. 차마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은 못하고 어머니 승현 씨한테 말해볼게요. 뭐? 그럼 말하라. 나란 일 하는 사람 부담되게. 네, 알겠습니다. 뭐? 네, 승현 씨한테 말 안 한다고요. 어머니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 지금 당장 아빠 엄마 생활비를 들여도 모자랄 판에 시어머니 여행비 보탤 돈이 어디 있겠어요. 철없는 시누이도 손을 벌리긴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오늘 마사지 같이 가요. 아가씨, 저 이제 마사지 안 해요. 왜요? 매주 한 번 안 하면 어깨 결리고 아픈데. 사정이 있어서요. 아가씨, 전화 끊어요. 지금 제가 마사지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 시계, 차, 집까지 모두 팔아서 아빠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라 해도 남편 월급 정도면 둘이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어느 주말 골프를 치러 나갔다가 돌아온 남편이 버럭버럭 화를 냈습니다. 나 진짜 나 오늘 완전 개쪽팔렸잖아. 왜? 무슨 일 있었어? 골프 내기 줘서 결제하려고 하는데 사용정지 카드라고 해서 수중에 현금은 없지. 오늘 국장님도 계셨는데 내 이미지 완전 구겼어. 어떻게 된 거야? 장인어른 카드 왜 결제가 안 돼? 여보, 사실은 아빠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숟가락 젓가락도 못 챙길 판이야. 뭐? 그럼 진작에 이야기 좀 해주지. 당신 걱정할까봐 그랬지. 진작 알았으면 오늘 같은 개쪽은 안 팔렸을 거 아니야. 사람 등심 만드는 재주가 있어. 뭐? 우리 집이 망했다는 비보에도 아랑곳 없이 자기 체면 좀 상했다고 불같이 역정을 내는 남편을 보고 이래서 다들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가족이니까 이왕 알게 된 거 지금까지 전후 사정을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당분간이라도 우리 집에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아버님 자존심에 우리 집에 오려고 하시겠어? 그래도 막내 이모 집에 계시는 것보다 우리 집이 더 마음 편하실 것 같은데. 남자 마음은 남자가 알지. 사위복이 민망하실 거야. 그냥 거기 계시는 편이 나아. 오늘 아빠 등이 그렇게 굽어 보이긴 처음이야. 늘 큰 나무 같은 분이셨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회생불능이래? 나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큰일이야. 나 시집 보낸다고 돈도 많이 쓰시고 두 분 노후 준비해 놓은 것도 다 차압당했으니 어떡하지? 우리가 얼마라도 보태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여보, 나 오늘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세상 스윗하던 남자는 어디 가고 완전히 개차반 남성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신혼이라고 6시 퇴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며 칼같이 집에 들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야근과 회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무실 북박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귀가 시간이 10시에서 12시로, 12시에서 새벽 2시로 점점 늦어지더니 급기야 하루는 와이셔츠 킷에 빨간 립스틱을 묻히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하루로 그치지 않았어요. 이틀, 사흘 이어지는 수상한 흔적들에 저는 난생 처음으로 사람 눈이 뒤집힌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여기 왜 립스틱 자국이 묻어있는 건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시끄러. 귀에 피나겠다. 뭐? 당신이 나라면 지금 조용할 수 있겠어? 요즘 정말 왜 그래? 왜 이렇게 맨날 늦어? 야근하고 회식하고 됐냐?
뭐? 자기 옛날엔 이러지 않았잖아. 내가 보고 싶어서 칼퇴하고 온다며. 그런데 지금은 맨날 술이야. 대체 뭐가 불만인데, 응? 피곤하다. 어딜 들어가? 얘기 좀 해. 오늘은 들어야겠어. 당신 뭐가 불만인지. 에이씨. 뭐? A씨?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그래, 욕했다. 어쩔래? 아이씨, 별 볼 일 없는 년이 말이 많아. 와, 남편의 욕설과 망언에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침실로 들어가려는 남편을 잡았는데 웬걸 이번엔 남편이 A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손찌검을 했어요. 찰싸! 거센 뺨따구를 한 대 맞은 저는 질세라 온 힘을 다해 남편의 양 볼따구에 철썩철썩 불꽃 싸다구를 2대 날려주었어요. 어디서.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스트레이트 주먹을 날렸어요. 저도 지지 않고 남편을 약올리듯 상체를 요리조리 흔들며 위빙으로 방어하고 남편의 복부에 핵주먹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복싱은 2팔이 아니라 2발로 하는 거야, 짜샤. 이 흉흉한 세상 호신술이라도 배워두면 좋지 않겠냐며 저에게 복싱과 유도를 가르쳐주신 우리 아빠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당신 옷에 립스틱 자국 한 번만 더 보이면 그땐 죽는 줄 알아. 하지만 제 말을 들은 남편이 아니었죠. 시위를 하듯 더 늦게 다니는 불량 남편이 됐어요. 변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태도도 돌변했습니다. 제사나 생일에도 부르지 않던 저를 매일같이 전화해서 불러댔습니다. 그저께는 김장한다고 부르고 어제는 이불 빨래 해야 한다고 부르고 오늘은 대청소한다고 저를 불러서 부려먹었어요. 원치 않는 공주 대접도 불편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신데렐라처럼 구박받는 것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온화한 표정의 가면을 벗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표독하고 비정한 시어머니의 민낯을 보여주셨죠. 제일 힘들었던 건 일보다 시어머니가 던지는 모욕이었습니다. 설거지라도 하고 있으면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비아냥거렸어요. 에휴, 잘 사던 사람이 나락가는 것도 한순간이네. 이래서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니까. 이러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나가질 않나. 콩나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켜서 제가 동네 슈퍼에 나갈 때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고 뜬금없이 신용카드를 내놓으라고 하질 않나. 예, 우리 아들 카드는 두고 가렴. 내가 현금으로 줄게. 왜요? 네가 친정으로 돈을 빼돌리는지 혹시 아니? 네? 기가 차고 어이도 없어서 그래도 명색이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미역국에 케이크까지 사서 생일상을 차려들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더니 아휴, 부자가 망하면 3대는 간다던데. 엄마, 3대가 아니고 3년 아니야? 3대나 3년이나. 어떻게 된 게 1년도 못 가? 대체 돈을 어떻게 쏘댄 거야? 앞으로 어쩔 거냐고. 아휴, 우리 민정이 시집도 보내야 하는데 의사 사위 예물 예단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엄마 말하지 마. 나 자존심 상해. 잘 사는 집딸들은 성격도 좋다더니 정말 머릿속이 꽃밭인가? 자기 집 망했는데도 미안한 구석이 없어. 어머니, 제가 뭘 미안해야 하는데요. 친정이 가난하면 입 다물고 남편 말에 복종해야지. 어디서 토를 달아. 언니, 사실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오빠 엄청 기죽어 살았어요. 엄마도 언니 눈치 엄청 보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신혼집 사준다는 생색은 다 내고 결국 명의는 자기 딸 앞으로 했잖아. 공동 명의도 아니고. 이게 무슨 경우라니? 엄마, 고양이도 있잖아. 그래, 맞다. 아휴, 우리 아들 기관지 나쁜 거 알지? 그런데 고양이를 부득불 키워? 아휴, 이제 승현이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사료값은 누가 대니?
어머니, 사료값 얼마 안 들어요. 그거 제가 계산해요. 그럼 우리 아들 기관지는 어떡할 건데? 우리 아들 병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 엄마 냅둬. 야, 근데 없는 집 딸내미인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남편과 시댁 사람들 단체로 미쳤을까요? 아니면 제가 미친 걸까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러다 화병에 노이로제에 우울증까지 걸리겠다 싶어 이 일들을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에게 좀 참고 넘어가라고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의 화목이야. 가정이 화목해야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니? 남편 일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네가 내조를 좀 해. 아, 모르겠어. 남편이 남의 편이란 건 확실해. 지금까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겨우 1년 살았는데 내 마음을 칼같이 알아줬으면 하는 건 욕심이지. 서로 다르구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내면 남편이 내 편이 될 거야. 정말 그럴까? 그럼 우리 딸처럼 예쁜 인간 복숭아가 어디 있다고. 엄마,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괜찮아. 아빠가 지금 엄청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다 잘 될 거니까 우리 딸도 힘내. 응, 다 잘 될 거야. 아참, 사돈댁에 좋은 녹용하고 인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라도 좀 갖다 드려. 아, 엄마, 형편도 안 좋은데. 으이그, 엄마 무시하는 거야, 우리 딸?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네요. 엄마 고마워. 그래도 엄마가 생각이 있어 그러는 걸 테니 저는 엄마 말에 순응했습니다. 엄마가 주신 녹용과 인삼을 시댁에 택배를 보내는데요. 택배를 받자마자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너 당장 집으로 좀 오너라.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불이 나게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엄마가 준 선물들을 하나같이 갈갈이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왔니? 이 꼴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불렀다. 냉정한 말투,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시모의 태도가 너무나도 소름이 끼쳤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저희 엄마가 어머님 드시라고 어렵게 보내신 건데. 어쩌라고? 내가 이딴 거 먹고 싶다고 했니? 그리고 검색해보니까 하나에 48,000원밖에 안 하더만. 아이고, 100만원짜리도 아니고 이딴 싸구려를 내가 먹어야 한다는 거야? 이러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 시어머니를 보고 기가 차서 나오는 눈물도 도로 들어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어머님 그럼 드시지 마세요. 안 드시면 되잖아요. 그거 우리 엄마가 정말 어렵게 선물한 건데.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며 아이고, 아유, 뒷골이야. 내 전현 저럴 줄 알았다. 너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는 쓰레기야. 나가라고! 라며 부엌으로 달려가 소금을 꺼내 뿌리며 저를 시댁에서 내쫓았습니다. 저는 머리에 하얗게 앉은 소금을 털어내며 더 이상 참으면 바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구청으로 가서 이혼 서류를 챙겨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주망태가 되어 새벽 2시 넘어서 들어왔더라고요. 남편 면전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당신이 날 기만하고 배신하는 거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여기 사인해. 아이 뭐야 이게. 뭐긴 뭐야. 이혼 서류지. 이혼 서류? 그럼 알았어. 내 사인해 줄게.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신 만나지 말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나가. 안 나가? 여기 내 집이야. 근데 그래도 짐을 싸서 나가. 내가 다 싸놨어.
저 캐리어 하나면 되더라. 너가 이 집에 보탠 게 하나도 없어서 말이야. 저거 들고 당장 꺼져. 남편을 내쫓은 뒤 저는 막내 이모 댁에 계신 부모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식당에서 그릇을 닦더라도 혹은 편의점에서 일해서라도 우리 부모님에게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몰래 한식 뷔페에서 설거지 알바를 뛰었어요. 매일 점심과 저녁에 걸쳐 바짝 고생하면 되더라고요. 한 달 일하고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부모님을 오히려 슬프게 해드렸지 뭐예요. 혜진아, 이 돈은 아빠에게 너무 큰 선물이고 동시에 너무 아픈 채찍이야. 아빠가 지금 준비하는 사업이 있어. 왕 회장님이 다시 한번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했고 특허 기술도 있어서 시제품이 나오기만 하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왕 회장님이라면 철강 사업하는 그 큰손? 아빠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 맞지? 이번에도 아무 말도 없이 투자금 하라고 융통을 해주셨어. 워낙 확실한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혜진아, 너 이제 알바 안 해도 돼. 이제 고생 끝, 다시 행복 시작이야. 아빠, 나도 도울게. 무슨 일이든 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정말 든든하구나. 저는 아빠를 도와서 일했습니다. 예전에 아빠가 사놓은 특허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아빠는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오염 부위를 살균하는 물걸레 로봇 청소기 개발로 멋지게 재기하셨습니다. 저는 회사의 기획 홍보일을 맡아서 주말과 명절도 없이 일했습니다. 우리 제품 홍보를 위해서 세계 각종 가전기술 박람회란 박람회는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물걸레 청소기는 국내 시장 점유율 3년 연속 상위권을 차지했고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멋지게 재기에 성공하셨고 우리는 예전에 살던 추억의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희소식.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 사업의 파트너 왕 회장님의 아들이었는데요. 사실 우린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오빠 동생 사이였는데 둘 다 첫 결혼에 실패했다는 걸 알고 서로 넋두리도 하고 푸념도 하면서 예전엔 없었던 감정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우리는 분당에 신혼집을 구하고 고양이 2마리를 기르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깡그리 사라지게 했던 이혼 이후 어느덧 5년이 지났네요. 저는 예전보다 더 화려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백화점에 가면 발렛 주차는 기본이고 마음에 드는 물건은 명품이든 한정판이든 싹 쓸어올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사치를 부리지 않으려고 해요. 한때나마 제가 한식 뷔페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던 때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구슬땀 흘리며 한 달 꼬박 일하고 버는 월급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기에 돈을 허투루 낭비할 수 없었어요. 저희는 탄탄한 인맥과 믿고 아낌없이 투자해주는 안전망이 있었기에 재기가 가능했지만 재능과 실력을 갖추고도 운이 좋지 않아 실패를 거듭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소외된 이웃들에게 저희가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특별히 마음먹고 왕사치를 부린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지역사회복지관에 무료 급식 봉사를 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명품으로 두르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외모에 힘을 좀 줬어요. 그리고 남편의 에마, 영국 황실차로 알려진 3억 원짜리 벤틀리를 무앙 몰고 복지관으로 향했죠. 무료 급식 봉사하는데 안 어울리게 웬 명품이냐고요? 들어보세요. 5년 동안 저에게만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잘난 5급 사무관이었던 전 남편이 직장 내 금품 비위 등으로 중징계를 먹고 파면을 당했다는 소식을 예전 동료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머리로 제 임용시험을 치지도 못하고 퇴직금도 반만 수령한 채 빈둥대다가 이번에 사회복지관에서 주차요원 알바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급하게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돈도 명예도 다 잃은 전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병원을 들락날락 하시고요. 신우는 결혼자금을 구하지 못해 의사와 헤어지고 우울증에 걸려 두문불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다니 제가 친히 방문을 해서 응원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전 남편이 일하는 복지관에 들어서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 차에 쏠렸습니다. 남편의 벤틀리는 승차감이 끝내주지만 하차감은 더 끝내줘요.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들어서는데 전 남편이 주차 요원으로 나와서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백작 부인이라도 된 듯 우아하게 주차하고 도도하게 내렸습니다. 저를 발견한 전 남편이 차종을 한번 확인하고 제 얼굴을 한 번 더 보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벤틀리를... 이러면서 손가락을 벌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너는 그렇게 잘난 척이란 잘난 척은 다 하더니 여기서 주차 안내나 하고 있니? 한심해라. 어떻게 된 거야? 너네 집 쫄딱 망했잖아. 응, 아니야. 우리 아빠 사업 재개하셨고 난 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고. 맞다. 김승현 씨 공무원 시험 꼭 합격해야 할 거야. 당신 이름 블랙리스트 올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취업은 좀 힘들 거야. 참고하시고. 그럼 난 이만. 그리고 저는 무료급식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여기서 옛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다 만났네요. 저는 소고기국을 퍼주는 담당이었는데요. 앞에서 비빔밥을 받으면서 밥을 더 달라고 실랑이 하던 두 사람이 절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식판을 떨어뜨리고 비명을 내질렀어요. 아줌마, 아깝게 이거 1인 1식이에요. 야, 네가 어떻게... 언니! 전 남편 골려주려 왔더니 밉상들이 세트로 있네. 그렇게 돈돈거리시더니 돈 아끼시려고 여기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설마 아니죠. 여기서 식사 해결하는 거 뽀대 안 난다. 전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앞에서 오줌까지 지렸어요. 그걸 본 저는 푸하하 웃으면서 아줌마 빨리 옷 갈아입으셔야겠다. 감기 걸리겠어요. 크게 비웃자 시누이가 자기 엄마 손을 잡고 쪽팔린다는 듯 얼굴을 가리며 후다닥 식당을 달려나갔습니다. 저기요, 식사는 하고 가셔야죠. 공짜인데. 저는 큰 소리로 두 사람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인생만사 세옹지마란 말이 맞나 봐요. 그때는 사랑이고 부부의 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악연이었던 그런 만남들.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랬다면 나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지도 않고 오직 돈으로만 봤던 속물들의 민낯을 안 봐도 됐을 텐데. 하지만 덕분에 악연과 헤어질 수 있었고 난생 처음 막일도 해보고 아빠 일도 도우면서 이렇게 성장했다 싶으면 또 그게 다 나쁜 일이기만 한 건 아니겠죠. 그래도 또 한 번 그런 일이 주어진다면 사양할래요. 부자에겐 온화한 얼굴로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구박하는 두 얼굴의 아수라백작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제 그만 저 멀리 안드로메다 별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계세요. 이웃에게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신 부모님을 따라 저도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도 나눠드렸네요. 착한 며느리를 구박하는 이중적인 시어머니들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인사를 드릴게요. 모두 있는 힘껏 행복하세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셨나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도 더 화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